네,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약간 늦어졌네요. 자, 오늘은 이제 대망의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우리 시험 중에서요, 16문제, 세법문제 중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되는 영역이 양도소득세라는 주제가 될 테고요. 이 8문제 중에서 뭐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못 풀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기본이 되는 틀을 가지고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된 어떤 지식을 쌓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자, 시험에 낼 수 있는 영역 또는 이제 내기 편한 영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쌓이거나 뭐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럴 일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시험에 나오는 바를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자세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거, 자, 국세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공부했던 종부세라고 하는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국세. 그래서 국세하게 되면 납세지라고 하는 것은 주소지가 어떻다? 납세지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금을 낸다라고 했을 때 신고납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징수 등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재산세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 보통징수의 영역이 될 것이고, 종부세, 얘는 좀 특이했었고, 자, 취득세, 등록명세,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신고납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 2, 3일간 걸쳐서 공부를 할 텐데, 요 파트는요, 조금 이제 까다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양이 제일 많은데, 요걸 이제 사실은 나중에 강의 모아서 한꺼번에 보셔야지 전체 그림을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아마 한 5시간, 6시간 될 것 같은데, 그거 돌려서 한순간에 한 동시에 봐야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양도소득세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뼈대 못 잡아서 첫 번째 이슈가 될 테고요. 두 번째가 이 개별적인 지문의 의미에 너무 몰입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 그래서 말려버리게 됩니다. 자, 먼저 양도소득세,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와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소득이라고 해요.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뭐 이렇게 존재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축이 퇴직소득,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양도소득. 그래서 이 퇴직소득이라든가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회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라는 영역과 다르게 바로 지금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이거 우리가 종합소득세 공부할 때 논의했던 주제고요. 자, 먼저 관련 쟁점들 가볼까요? 해서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것. 자, 양도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개념을 알고 들어가게 돼서 자신의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양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가장 쉬운 것이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팔았다. 그럼 이제 자신의 재산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전하고요, 그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험용으로 접근해 갈 때는 자, 우리가 자산을 넘겨주고 금전을 받는다. 이건 너무 쉬워서 논의할 실력이 없겠고요. 이런 경우 있겠다. 자산을 넘겨주고 빚을 탕감을 받는다 라고 하면 내가 갚아야 될 갚아야 될 어떤 채무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양도의 한 범주로 인정이 됩니다. 해서 가져갑시다. 양도의 기본적인 개념, 자산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게 되는 거. 유상으로 이전한다, 뭘 받는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근데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채무탕감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양도의 한 영역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 이제 주요 이슈들 가지고 한번 볼까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취득세 파트에서 하나의 논의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갑소유 X 부동산에서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 자산 가치가 만약에 10억인데 이 저당권 대체 금액이 1억이 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런데 이 갑이 이 문제 부동산을 바로 병에게
양도하게 된다. 증여를 하게 된다. 증여를 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이 목적물에 소유권이 옮겨갔다고 해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우리가 공용징수나 멸실 이런 게 있을 때 저당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을의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병의 부동산으로 옮겨가는 그런, 아니 이 사람 그대로 있는 거고 이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이 됐을 뿐이고, 그럼 이제 경매 안 넘어가려면 병이 돈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갑이 을에게 이걸 증여를 했다라고 했을 때 병의 입장에서는 1억은 어떻다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승계 취득으로 봐서 바로 유상승계 취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내야 되고요. 9억 부분은 무상승계 취득에 관한 세율을 적용해서 어떻다 바로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공부하실 때 유상승계 취득이든 무상승계 취득이든 취득세는 똑같이 문제가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병의 입장에서는 1억 부분 유상승계 취득, 그게 이제 농지냐 또 이런 거, 또 주택이냐 이런 또는 주택 농지 외의 부동산에 따라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세율, 유상승계 취득의 세율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증여 같은 경우 우리가 상수요건 농지는 2.3, 그 다음에 농지 외 부동산은 2.8%, 증여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 2.8%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취득세에 관한 영역이고요. 자, 갑의 입장에서는 자, 얘한테 병한테 자,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이제 1억이라는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양도냐 아니냐 등을 논함에 있어서는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이 채무탕감이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납부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 부담부 증여 보게 되면 양도의 범주에 제외되는 거, 자, 9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자산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억 부분 어떻다? 양도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 가액 중 채무의 외부분 1억을 제외 나머지 9억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죠. 그러면 이제 1억 부분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서 자, 이런 경우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자신이 1억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즉 바로 채무 탕감되는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부담부 증여 얘기는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취득세 파트에서 논의할 쟁점이 될 테고요. 국세 파트, 양도소득세 파트에서는 좀 이렇게 달리 취급을 하게 됩니다. 자, 약속하십시다. 이 사람이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1억을 갚을 채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채무 탕감의 문제 발생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양도의 범죄에 포함이 되게 된다. 내용은 다 알아. 근데 이 표현들이 좀 까다로워. 다시 이 부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1억 부분은 어떻다?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 검토하게 될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양도 담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양도담보는요 어디에서 공부를 했었냐면 자, 민법 공부할 때 주로 이슈가 됐었죠. 두 군데서 나옵니다. 부동산 실명법 할 때요 양가 상실이라고 해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 명의신탁,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는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이때는 바로 자, 무효로 삼게 되는 실권리자와 등기 명인이 다르게 되면 무효로 취급을 하는 바로 부동산 실명법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었고요. 한편 물권법 제일 뒤쪽에서 우리가 저당권 등을 공부한 다음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됐죠. 양도 담보라는 거,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돈 1억을 빌려주고 이 사람이 세권자가 되게 된다. 그랬을 때
이게 앞에 소개한 것처럼 의뢰 입장에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의뢰 입장에서 여기다가 자 갑에서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양도담보의 취지, 양도담보의 것이지 실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양도담보의 취지를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을은 양도담보권을 가지게 됩니다.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그 담보 목적물에 소유권을 청산금을 지급했다는 전제에서 아예 취득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양도담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요, 양도담보계약 체계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이게 갑에서 을로 양도담보의 취지를 담아서 소유권 이전등기로 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양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을이 청산금을 지급하고 이 부동산을 먹게 된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그동안 갚아야 됩니다. 채무를 그만큼 탕감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떻다고요? 바로 채무 탕감, 채무자가 이루어진 부분은 양도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양도담보계약 체계로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자산을 그 변제 충당을 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사람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저거야. 자, 돈을 못 갚아서 재산도 잃어버리지만 소유권 을한테 넘어가니까 대신 이 사람은 빚도 날아가거든요. 꼭 우리가 현금을 받아야지 양도가 아니라 그만큼 내 빚이 탕감되게 되면 그것도 어떻다? 양도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좀 서글퍼. 돈을 못 갚아서 양도담보 양도담보계약 체계로 채권자가 귀속 청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빚 사라지셨네, 축하합니다. 돈 좀 퍼주세요. 양도소득세 내세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세법은요, 경우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봤을 때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해서 양도담보 그만큼 빚이 사라지기 때문에 양도담보 계약 체계로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자산을 변제 충당한 경우 이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해서 지금 검토 기타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됐던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갑과 갑남과 을여가 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을여 이름으로 X자 주택이라고 하는 것에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째진 거야? 자, 결단을 내린 거지. 애초에 연애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꼭 참았어. 너무 오래 참았어. 그래서 이번에 재직으로 쇼부를 본 거야. 그래서 지금 혼인 중에 이 X주택에 재산이 형성이 됐다. 그럼 이제 나누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지금 자기 목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지 일방 당사자가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요건 양도로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자, 어려운 거 볼까요?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나 또는 환지처분으로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이걸 이제 환지처분이라는 키워드를 외우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분할하고요, 환지처분이라고 해서는 양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환지처분은요, 여러분들이 이 공법 과목 도시개발법이라는 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도시개발구역 환지방식으로 사업 시행하는 영역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인가된 환지 계획에 따라서 B라는 토지를 받기로 약정이 됐다, 확정이 됐다. 이걸 환지 계획의 인가.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면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 날 갑은 B라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등기 없어도 취득하는 사례라고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게 이제 환지처분이라는 개념이 되게 되는데, 자, 환지처분에 따라 토지 위치가 바뀌어 이 토지가 사라지고 이 토지가 새롭게 생긴다.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입법 정책의 문제로 보셔야 돼. 만약 이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됐다. 그 다음에 또 토지를 받게 되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될 그럴 것처럼 보여요. 법 논리적으로 따지면. 자, 갑의 입장에서는 A라는 토지를 조합이나 사업시행자에게 토해내고 그 다음에 누구 B라는 토지를 받게 되잖아요. 자, 토해내게 되면은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앞으로 새로운 대가를 받게 되니까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또 취득하면 당연히 취득세 문제. 만약에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 자,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이 세금보다는 워낙 커져 사업 시행 안 돼. 그래서 환지처분, 이혼이라고 하는 거, 이혼에 따른 분할과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의 보험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오늘 외우십시다. 분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는가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다? 양도의 보험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양도에 포함되는 특수한 경우 대물변제에 가르는 과세 대상 자산의 이전이라고 해서 이건 이혼에 따른 부부의 공동재산의 분할과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갑남과 을여가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을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X주택의 등기 명인이었습니다. 명의주택가 아니라고 치고요. 을소유가라고 쳐. 근데 부부 공동재산이야. 그러면은 이때는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을의 귀책 사유로 자, 이혼이 이루어지게 될 테고 갑이 을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뭐 1,000만 원을 해라 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 손해배상 대신에 이 부동산을 1,0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치고요. 갑에게 넘겨줬다.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만큼 채무탕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대물변제에 따라서 위자료에 가르는 과세 대상 자산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도소득세에 세계하는 양도의 범주에 포함되게 된다. 그래서요, 이 부담부 증여하고 양도담보만 정확히 개념을 잡으시면 돼. 그리고 우리가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 거 바로 이혼으로 인한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위자료 얘기 아니야. 환지처분, 분환 들어가면 어떻다? 양도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외우셔야 돼. 이건 딱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자, 분환이라는 것은 양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대물변제 또는 이제 위자료에 가름해서 과세 대상 자산을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빚이 탕감되기 때문에 양도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해요. 여기 이제 양도에 관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구구절절이 있는데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해 주실 때는요, 부담증여와 양도담보 그리고 기타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는 거. 바로 끊어서 이제 보게 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주제와 보통 엮어서 함재 구성하는데 그 아이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잠시 끊었다가 바로 이제 과세 대상 양도소득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끊었다 합니다.